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금 전 저희 스토리지 데모데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요.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께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입니다.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한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제1회 지니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니포럼 국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청년스타트업협회가 주관하는 제1회 지니포럼 및 스토리지 데모데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스타트업 소관부서의 책임자로서 이 자리에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요. 부득이하게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아쉬운 마음을 축사로 대신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위기 신호가 세계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투자, 고용 지표 등이 악화되고 있고 기대했던 주력 수출 산업마저 활력을 띠지 못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타트업의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취임 100일을 맞은 날 스타트업을 글로벌화해 스타트업 강국으로 도약하고 유니콘 기업이 경제계에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제2벤처붐과 스타트업을 위한 신산업 육성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도전의 힘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목표는 세계 최강의 DNA 코리아를 만드는 것인데요. 여기서 D는 데이터, N은 네트워크, A는 AI입니다. 코로나19를 기회로 만들고 있는 것은 비대면 분야의 혁신, 벤처 스타트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지니 포럼 및 스토리지 데모데이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가 견고하게 구축되고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내외 스타트업 상호 간의 활발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 디지털 등 비대면 분야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약 1조 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 및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여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셔서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정진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열정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스타트업 화이팅!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네, 축사 보내주신 박영선 장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기다려주신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주실 유망 벤처기업들의 피칭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차량에 레이더가 장착돼 있었다면 지난 2015년에 발생한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카메라와 레이더만으로 자율주행을 실현하고 교통사고 비율을 혁신적으로 감소시키는 게 지금 발표를 준비 중인 스타트업의 꿈이라고 하죠. 차량용 레이더뿐만 아니라 현재 도로교통 정보를 수집하는 트래픽 레이더도 개발해서 차량용 레이더가 보지 못하는 부분의 정보까지 수집하고 공유하고 또 이를 통해 운전자의 주행 안전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미래의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 등에 적용할 레이더 센서 기술을 개발하는 테크놀로지 기업 비트센싱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센싱의 소개를 맡은 류준수입니다. 비트센싱은 스마트 시티와 더 나은 삶을 위한 레이더 테크놀로지 회사입니다. 디자인 퓨처 세이프티, 미래의 안전을 디자인하자가 비트센싱의 미션입니다.
비트센싱의 이재현 대표는 만도에서 스마트 크루즈를 가능하게 하는 차량용 레이더를 세계에서 5번째 그리고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모건 스탠리와 게임 엔진 회사인 유니티 테크놀로지스에서 전략을 담당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유수의 대기업과 연구기관에서 여러 연구원들이 조인을 하고 있고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간략한 비트센싱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센싱은 2018년 1월에 설립이 돼서 이제 막 2년 반을 넘겼습니다. 임직원은 30명이 이제 조금 넘고요. 강남에 본사가 있고 판교에 R&D 센터가 있습니다. 올해 5월 말에 프리-A 라운드로 70억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비트센싱만의 차별점으로 5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용 레이더를 개발했던 기술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술을 개발했던 검증된 팀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보통 레이더라고 하면 군사용이나 자동차용으로만 보통 접목을 하는데, 저희는 그 외에 다양한 산업에 적용을 한다는 점도 차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별 기능적으로는 또 다른 차별점을 에어랑 미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에어는 어그멘티드 이미징 레이더의 약자입니다. 아래 보시면 레이더로, 아래 오른쪽에 보시면 레이더로 어떤 사물, 사람이나 자동차 같은 사물의 이미징을 이렇게 그려낼 수 있는 이미징 레이더의 기술을 저희는 개발을 하고 있고요. 왼쪽에 카메라의 이미지와 이 이미징 레이더를 같이 합쳐서 보는 센서 퓨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니라고 세계에서 가장 작은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 레이더의 다양한 기능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레이더의 특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이더는 어떤 물체를 원거리에서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거리라고 하면 수미터에서 수백 미터까지 이제 멀리서도 감지를 할 수가 있고요. 깜깜한 밤이라던가 아니면 폭우 같은 날씨, 황사 같은 먼지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의 외부 환경에서도 영향을 최소화로 받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물체의 거리라던가 속도도 1차적으로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 사용할 경우에는 카메라와 달리 있는 그대로의 이미지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위험이 없어서 침실이라던가 욕실에서도 사실은 사용이 가능한 센서입니다. 레이더의 기술도 나날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징 레이더라던가 아니면 제스처를 인식을 하는 기능이라던가 또는 원거리에서 호흡을 감지하는 기능도 레이더 기술로 하나씩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센싱은 이러한 레이더의 특성을 잘 살려서 하나하나씩 제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센싱의 제품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맨 왼쪽 위에 보시는 트래픽 레이더는 에어 트래픽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이것은 이제 레이더랑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각 차량의 속도, 그 다음에 차량들이 얼마나 도로를 점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차량이 종류는 무엇인지, 소형인지 버스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4월 달에 출시를 했고요. 작년 가을에 ITS 인증을 받아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 초에는 CES에서 스마트시티 혁신상을 수상을 하였고요. 그 아래 보시는 거는 비트센싱의 ADAS 레이더입니다. 차량용 레이더고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스마트 크루즈를 가능하게 하는 차량용 레이더가 됩니다. 저희는 이것을 애프터마켓용으로 버스랑 트럭 등의 상용차 위주로 출시를 하였고요. 이는 더 나아가서 전기 상용차라던가 아니면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자율주행차에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미니가 보이시는데요. 미니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레이더입니다. 크기는 가장 작지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감지하는 제실 감지가 되고 그 사람의 호흡, 그 다음에 모션 감지, 또한 제스처를 학습을 하고 그 학습을 토대로 제스처 컨트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벗어나서 헬스케어, 스마트홈, 로봇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ADAS 레이더와 더불어서 미니는 2020년 하반기에 출시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어4D입니다. 이것은 자율주행차용 이미징 레이더이고요. 카메라랑 센서 퓨전이 됩니다. 올해 말 개발 완료 예정입니다.
비트 센싱이 보고 있는 사업 분야는 크게 왼쪽에 세 가지가 메인입니다. 우선 스마트 시티 도로에 까는 인프라 시장이 있고요. 그 아래 자율주행차 센서를 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미니를 주축으로 해서 헬스케어도 저희의 메인 사업 분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산후조리원, 요양원, 병원, 독거노인 등의 접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제실 감지랑 제스처 컨트롤을 기반으로 스마트홈도 가능하고, 또한 물류 로봇, 그다음에 서빙 로봇 등의 로봇에 들어가는 차세대 센서로 레이더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더를 활용해서 공사장 등에서 이제 오픈된 그 공간에 가상 펜스를 저희의 그 다음 사업 분야로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잘 안 되네. 네, 에어 트래픽의 데모 영상입니다. 도로에 설치되어서 실시간으로 각 차량의 속도, 그 다음에 점유율, 각 차종의 분류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올 수가 있고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실시간 다이내믹 맵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빨갛고 파랗게 보이는 점들이 실제 차들이고요. 이거를 이제 빠르게 돌린 화면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지 앞으로 이제 차세대 물류 또는 어떤 교통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니의 데모 영상인데요. 차량 뒷좌석 승객이 앉았을 때 앉았는지 안 앉았는지를 표현할 수가 있고, 이제 그 승객의 호흡이랑 심박을 원거리에서 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바탕으로 그 산후조리원에 저희가 진출을 할 계획인데요. 영아들이 무호흡 증상이 있을 때 무호흡을 감지를 하고 알람을 주는 그런 기능을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비트 센싱이 만든 에이다스 레이더입니다. 단순히 에이다스 레이더가 하는 기능인 앞차와의 어떤 거리, 그 다음에 속도로 충돌을 예방을 하는 그런 기능을 넘어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변 차량을 인식을 하고 장애물들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터널이나 이런 공간들을 인식을 하는 그런 데이터를 원천적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이제 전기차라던가 아니면 자율주행차 업체들과 다양한 협업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비트 센싱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준수 부대표님의 발표 감사합니다. 비트 센싱의 기술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피칭 기업은요, 소개를 제가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AI, 인공지능이 전립선 암을 약 15초 만에 진단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제품은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AI 기술이 적용된 체외 진단용 소프트웨어 허가를 받았으며, 전립선 암 조직 이미지를 AI가 스스로 학습해서 전립선 암 진단을 돕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립선 암은요, 환자로부터 조직 세포를 떼어내서 염색 처리를 하고, 이것을 병리과 전문의가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서 분석을 하는데요. 병리학자가 사실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의료 현장에서 이런 AI 분석 기술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5년 이상 경력의 병리과 전문의의 판독 결과와 비교했을 때 거의 오류 없이 일치한다고 하는데요. 병리 조직 디지털 이미지에서 암을 진단해낸 스타트업 딥바이오를 소개합니다. 그럼 김선우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딥바이오의 대표이사 김선우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전립선 암을 진단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전립선 암의 위치를 자동으로 찾아서 선생님들께서 실제 진단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전립선 암을 진단을 하실 때
선생님들께서는 디지털로 되어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기보다는 현미경 장비를 이용해서 현재 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디지털로 그 어떤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자의 조직 검사한 유리 글래스 같은 것이 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요. 되게 많은 회사들이 디지털 스캐너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스캐너 회사들의 그런 스캔하는 장비가 유리 글래스 같은 거를 뭐 400개나 1000개 정도를 그 안에다가 장착을 하고 스캔을 하면은 밤새 돌면서 전부 다 디지털 파일로 전환이 되는 기능이 작동이 되고 있고요. 되게 많은 병원에서 그것들을 도입하고 있는 도입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디지털로 변환된 그런 이미지를 저희 회사 제품이 읽어서 거기 안에 있는 전립선 암의 영역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전립선 암에 대한 그런 진단을 필요로 하다고 하는 진단을 받고 있어서 좀 더 많은 활용도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전립선 암 같은 병리암을 진단을 하는 병리 선생님들 수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같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진단 서비스가 좀 더 필요한 그런 시대가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암을 확진할 때에는 병리 선생님께서 암의 모양을 보고 확진을 하는 단계가 암의 확진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병리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진단이 되는데 실제로 암의 모양을 보고 진단을 하다 보니까 병리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조금 다른 진단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을 환자가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단계를 보면 사실은 이제 피 검사를 먼저 하고요. 그 피 안에 프로스테이트 스페시픽 안티젠이라고 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가 되게 높은 환자인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전립선 암의 조직 검사를 할 것을 권장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을 찾아가시게 되면은 실제로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바늘을 꽂아가지고 12번 정도의 조직을 떼어냅니다. 그래서 바늘로 떼어낸 조직을 파라핀으로 굳힌 다음에 그 파라핀을 얇게 오려서 유리 위에다 이렇게 붙이고요. 그거를 H랑 E라고 하는 화학 염색을 하게 되면은 조직의 살덩이 부분은 불그스름하게 보이고 핵 부분은 약간 거무스름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거를 다시 현미경 위에 올려놓고 선생님들께서 배율을 바꿔가시면서 암의 조직이 있는지를 찾으시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실제로 염색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를 유리스 글래스에 놓고 현미경으로 봤을 때에는 이렇게 불그스름한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양처럼 이제 보이시게 되는데요. 배율을 조정을 해가면 지금 나와 있는 전체적인 모양보다 좀 더 확대돼서 디테일하게 암세포까지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글리슨 스코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암을 진단하는 체계가 아직까지 쓰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글리슨이라고 하는 병리 선생님께서 오랜 연구를 하셔가지고 암의 패턴이 심해질수록 3, 4, 5 이런 단계로 변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술하셨고 그거를 지금 후대에 있는 병리 선생님들께서도 정교하게 더 발전을 시키셔서 스코어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립선이라고 하는 진단을 할 때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환자당 대략 12개 정도의 그 조직 검사를 한 내용을 각각 다 현미경으로 암을 찾아야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리고 병원에 따라서는 뭐 16개의 뭐 조직 검사한 내용이나 혹은 뭐 20개나 24개까지 그런 정도의 그런 조직 검사를 하셔야 돼서 환자 한 명당 봐야 되는 그런 시료가 굉장히 많아져서 되게 쉽지 않은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고 있는 둥근 모양 같이 나와 있는 게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약간 저런 모양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글린슨 패턴 3, 4, 5에 대해서 영역을 표시를 해서 그렸지만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현미경으로 진단하실 때는 저런 영역을 표시를 하시진 않으시고 눈으로 보시고 나서 전체 조직을 쭉 현미경으로 보신 다음에 그 중에 3, 4, 5의 패턴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시고 가장 많은 패턴과 두 번째로 많은 패턴을 합친 것을 점수로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글린슨 패턴 5만 있으면 5 더하기 5가 되고 3만 있으면 3 더하기 3의 점수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도식화시켜서 3, 4, 5 중에 이제 각각의 패턴을 표시를 한번 해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도식화되어 있는 3, 4호의 영역을 실제로 이제 전립선 검사를 한 이후에 조직검사 보고서에는 그 비율을 기술하게끔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캡 가이드라인에서 반드시 글린스 패턴 4와 5의 암 중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명기하게끔 가이드가 나와 있는데요. 전체 조직을 현미경으로 보시면서 흩어져 있는 암덩이들을 다 찾으시고 그 암 중에서 글린스 패턴 4나 5가 얼마나 있는지까지를 다시 또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되게 쉽지 않은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기술해야 되는 이유는 글린스 패턴 4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예후 예측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치료도 해야만 된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제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연구 버전으로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각각 글린스 패턴 3, 4호의 영역을 표시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3, 4호의 패턴이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 암 중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화면에 표시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리 선생님께서 저희 제품을 같이 활용을 했을 때는 실제로 진단에 들어가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패턴의 비율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고 픽셀 레벨로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눈대중으로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하시는 것보다 좀 더 정교한 값을 적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수학적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일괄적으로 값이 나와서 선생님들 사이에 어떤 차이를 상당히 많이 보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 제품은 암을 스크리닝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3, 4호의 영역에 대한 표시와 그리고 글린슨 스코어나 그레이드를 이용해서 병리 선생님께서 진단을 하실 때의 참조용으로 클리니컬 디지털 서포팅 시스템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병원에서 진단이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저희 걸로 세컨드 리딩을 해서 퀄리티 컨트롤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약회사나 이런 곳에서도 연구소에서도 저희 제품을 연구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저희 회사 제품은 암을 찾는 기능, 각각의 스코어를 찾아주는 기능, 그레이드 그룹을 찾는 기능, 그 다음에 영역을 다른 색깔로 표시하는 기능, 그 다음에 각각의 비율을 제공하는 기능과 리포트를 형성해주는 기능 등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선에 계신 병리 선생님들께서 저희 회사 제품을 이용해서 좀 더 편하게 진단을 하실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게 임상적으로 유용한지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선생님들과 함께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을 하였고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략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같이 연구했던 내용이 캔서스라고 하는 그런 저널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대략 병리 선생님들께서 진단된 결과나 저희 회사의 제품이 진단된 결과가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이용해서 다음 단계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병리 인공지능 대회가 있었는데 카멜레온 2017 대회에서 이해 4월에 마무리되었을 때 이제 하버드 의대가 1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서미션을 받고 있어서 저희 회사가 그 이후에 제출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미국 병리학회에 3년 연속으로 저희 회사가 연구한 내용을 발표를 해서 전립선 암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는 유럽 CE-IVD 마크를 획득을 했고요. 필요한 ISO 13485나 KGMP 같은 품질 인증을 획득을 한 이후에 국내에서는 암 진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저희 제품이 최진단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획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홈페이지에도 광고를 하시고 그러셨었는데요. 이제는 이 제품을 가지고 세계로 나아가서 글로벌 마켓에 진출을 하고자 하고 있고 FDA에 서미션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 많은 병원들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병원에서 저희 제품이 쓰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 2번의 투자를 유치를 해서 총 199억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진단 부분에 강조를 둬서 결과를 냈지만
저희가 하는 진단이 비교적 더 획일적으로 일괄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와 있는 수치를 이용해서 그 다음 단계의 예후 예측이나 약물 반응성에 대한 연구를 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서 다음 단계 페이즈인 예후 예측이나 약물 반응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다음번에 제품의 프로덕트 라인업에 반영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28명 정도의 회사로 성장을 하였고 좋으신 임원분들과 함께 다음번 페이즈로 성장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선우 대표님의 발표 감사합니다. 전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스타트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문장 하나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을 위해 만들었는데 모든 여성을 위한 발명이 됐다. 논센 팬티를 개발한 뒤 멋진 어로까지 남기셨습니다. 사실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보통 개인이 가진 불편함에서 아이디어를 얻곤 하는데요. 논센 팬티를 개발한 펨테크 역시 마찬가지인 경우입니다. 제품 개발부터 직접 발로 뛰면서 공장도 찾아다니고 퇴짜도 많이 맞으면서 초기에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스타트업이 됐고요. 회사가 자리를 잡아갈수록 더욱더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성을 위한 의류를 만든다. 이런 확고한 철학 때문에 이 기업의 성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벗고 편안함을 입는다라는 슬로건 아래 기능성 언더웨어를 선보이는 기업입니다. 단색 황태현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색 대표 황태은입니다. 네, 저희 단색은 여성들에게 어쩌면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시 겪고 있는 속옷이나 의복을 통한 불편함을 개선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것을 기업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유로모니터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이후부터 이 미국 여성 속옷 시장의 규모는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2022년도에는 18조 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69%가 여성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현재 속옷 시장의 트렌드는 자기 몸 긍정주의라고 해서 미적인 요소보다는 건강함과 편안함을 강조한 속옷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스포츠 브라 시장의 매출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상위 5개 업체의 경우 그 점유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업체들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에 집중을 하다 보니 아마존이나 이커머스 트렌드에 뒤처졌기 때문인데요. 이 국내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시장도 연평균 33% 이상의 매출액을 증가를 보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 기존 업체들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과 특히 홈쇼핑에 집중을 하다 보니 이 점유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속옷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이 미국 시장에서는 스포츠 브라의 점유율이 25% 이상 향상이 되고 있고 이 속옷 구매 결정에 여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몸에 잘 맞고 편안하고 그리고 부드러움 등이 상위권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단색은 이러한 트렌드에 맞춘 편안한 생리 팬티인 논센 팬티를 제작하였습니다. 현재 속옷 시장 그리고 생리대 시장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독성 물질 및 발암 물질이 검출되었고 또 우리나라 생리대의 개당 가격은 약 331원으로 주요국에 비해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깔창 생리대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또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 생리대가 그리고 해외 생리대 이런 것들이 자연분해 되기까지는 450년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되면서 환경적인 문제 역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면생리대와 저희 논센 팬티에 대한 흡수력 비교 영상입니다. 저희 논센 팬티는 오중 구두로서 원단 앞쪽에서 강하게 물을 분사하여도 절대 새지가 않습니다. 소치력에 관련된 영상인데요. 식초의 기본 수치가 264라고 한다면
이 제품에 뿌려보았을 때 소치력은 3분의 1 수준 이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저희는 재활용 가능한 원사 및 원단으로 제작을 하여서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각종 염료 및 알러지성 테스트를 완료하여 건강적인 제품입니다. 또한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사용하는 생리대 가격의 절반에 해당되는 가격으로 평생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유사한 브랜드를 바탕으로 국내 의류시험 연구기관을 통해서 수치화한 자료인데요. 이 건조 속도, 흡수 속도, 항균도 부분에 있어서 저희 논센 팬티가 월등히 앞선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는 고객분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거쳐서 현재까지 이 논센 팬티만 20여 차례 이상의 리뉴얼 거쳐 완성도 있는 제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대학 산학협력단과 함께 공동으로 R&D 연구를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현재 리뷰 수는 유사 브랜드 대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재구매율도 평균 30% 이상 꾸준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심리스 속옷으로 많이 알고 계신 프리컵 퓨징 기법을 이용한 자유 속옷입니다. 기존 속옷의 후크와 와이어를 빼서 편안한 착용감과 함께 볼륨감을 선사하는 제품입니다. 마케팅의 경우에는 기존 미적인 요소를 강조한 마케팅보다는 실제 고객분들의 후기를 바탕으로 한 공감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품은 요실금 팬티인 쉬팬드입니다. 현재 국내 여성의 40% 이상이 요실금 증상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인식 부종으로 인해서 미흡한 대처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이 요실금 팬티는 7중 구조로서 타사 대비 절반가량의 얇은 두께감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줄 뿐만 아니라 평균 복합성 요실금의 잔료량이 60ml인데 반해 80ml까지 넉넉한 흡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실금 팬티의 흡수력 영상입니다. 실제 80ml가 흡수되고 있는 영상인데요. 빠르게 흡수가 되면서 뒷면에 전혀 새지가 않습니다. 네, 저희 단색은 현재 20여 품목의 제품을 출시하면서 이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와 기술협약을 맺었으며 작년 3월에는 팁스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의 90%가 자사몰에서 발생이 되다 보니 브랜딩이라던가 이런 가격 방어에 상당한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단색은 2017년도 12월 1일에 법인 설립을 하여 현재까지 14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저는 단색 사업 이전에 8년 정도 여성 관련 용품 사업을 진행을 해왔으며 저희 팀원들은 모두 실무 경험이 뛰어난 팀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3년간의 재무예측 자료인데요. 우선 첫 해년도에는 10%의 영업이익을 보았고 작년에는 2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이미 작년 매출을 넘어서서 올해는 60억 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단색은 얼마 전 주니어 라인까지 라인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성들의 탄생과 동시에 겪게 될 크고 작은 변화들을 위한 제품을 계속해서 출시하여 여성들의 삶을 더욱더 편안하게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태은 대표님의 기능성 언더웨어에 대한 비전과 사업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기업은 또 바이오 기업입니다.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곤충과 천연 물질 등에서 추출한 물질을 활용해서 현대의학의 난제인 파괴된 췌장 베타세포 재생을 대한 의학적 기전을 국제 인증기관을 통해 규명하면서 전 세계 약 4억 5천만 명의 당뇨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지니 포럼이 열리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올라온 지역 기업이기도 하죠. 239 바이오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런 훌륭한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당뇨 완치라고 하는 이 상당히 무거운,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희도 이제 신생 스타트업으로서 펀딩을 받아서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목적도 있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이 있다고 한다면 파괴된 췌장 베타세포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의학계, 당뇨학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당뇨로 고생하고 있거나 또는 가족을 두고 있거나 아니면 소아 당뇨로서 일형 당뇨로 아이들이 2살 때, 3살 때 이미 주사를 하루에 4번, 5번 맞는 그런 부모님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일단 모든 사람들은 당뇨에 한번 걸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당뇨약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 떠올리는 것은 당뇨 합병증,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진에서 보다시피 당뇨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누구에게나 기본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이 이와 같이 인슐린 주사를 하루에도 4번에서 5번, 6번 이상 맞아야 된다거나 성인이 되어서 2형 당뇨라 하더라도 10년, 15년이 되게 되면은 인슐린 펌프를 차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면 1년에 평균 1,500대 이상의 1,500번의 주사를 맞게 됩니다. 2형 당뇨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혈액 체크를 하게 되는데 당뇨를 체크하게 될 때 하루에도 4번에서 6번 이상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아 당뇨가 됐든 2형 당뇨가 되었든 이러한 주사를 맞게 되고 혈당 체크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1년이면은 최소한 1,500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낸 D&D 물질이라는 걸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이 전혀 없어지는 그런 날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현재 당뇨 환자는 우리나라에만도 500만 명, 그리고 당뇨의 전 단계가 약 800만 명,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1,300만 명의 당뇨 환자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IDF라고 해서 국제 당뇨 연맹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2020년에는 4억 6,300만 명의 당뇨 환자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5년 후인 2045년에는 약 7억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뇨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려 연간 1,400조에 해당하는 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고 개발해서 국제 인증기관을 통해서 얻어진 연구 결과인 D&D는 총 물질이 3가지입니다. D&D1이 있고 D&D2가 있고 D&D3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우리 그 천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나머지 D&D2는 우리가 천연에서 얻어지는 인간이 지금까지 1,000여 년 동안 먹어왔던 그런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D&D1과 2, 3 모두 SCI 국제저널에 2019년 12월에 논문으로 게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2020년 5월에는 일본 특허청에서 특허 등록이 D&D1과 2, 3 모두 다 원천 소재를 포함해서 파괴된 췌장의 베타세포를 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유럽 특허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2020년 8월 지난달에 특허 등록 결정이 되어서 총 저희는 전 세계 선진국 포함해서 35개국의 특허 출원과 특허 등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지난달인 2020년 8월 달에 일형 당뇨 완치라는 책으로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책을 출판함과 동시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우리 소개할 수 있는 브로셔도 만들어서 공급할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130명의 당뇨 환자들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로 30여 명의 완치되었거나 완치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서 이렇게 우리가 책으로 펴냈지만은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이내이면 앞으로 한 100명 이상 정도를 이야기를 실어서
전 세계인들이 다 공감할 수 있도록 영어로 다 접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영어 번역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있어서 아직은 우리 국내에서는 파괴된 췌장의 베타세포라는 이 부분, 재생이라는 부분을 믿지 않거나 의심하거나 다들 그런 부분이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연구 결과를 하고 나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러다가 힘들겠다 싶어서 국제당뇨학회를 2019년 1년 동안에 다닌 결과 지금 2018년과 2019년, 2020년에 현재 노벨 의학상 1위로 지금 후보로 달리고 있는 핀란드 의과대학의 야코 교수, 이분은 논문이 1700편에 논문 피인용 지수가 37만 회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분과 함께 2020년 1월 달에 핀란드 헬싱키 의과대학에서 환자 대상으로 임상을 하기로 직접 하기로 협약과 계약을 다 맺었고, 그리고 이분이 우리 현재 D&D 글로벌 팀에 합류를 해서 전 세계 의료진과 함께 특히 당뇨 전문의들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 사진에 보이듯이 현재 우리 국내의 의료진, 의사들과 전문의들 또한 한의학 전문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공동으로 이번 책에 출판한 부분에 추천사도 함께 하시고 저희 D&D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것에 있어서의 D&D의 효능을 알게 된 것은 맨 처음에 전임상 연구를 국제인증기관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파괴를 시켰고 어느 정도 수치로 복원이 되는가를, 즉 재생이 되는가를 우리가 검증을 했고, 이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량이 어느 정도까지 재생이 될 수가 있겠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를 15가지 이상을 해서 모두 다 성공적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아무리 효능이 좋다 하더라도 인체에 끼치는 부작용이 없어야 되었기에 이런 간과 신장에 미치는 부작용 부분도 확인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실제 임상 증례 사람에게 했는데, 우리가 대여섯 명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거짓말을 하지만 이 임상 증례 케이스가 50명이 넘어가고 100명이 넘어가고 130명이 넘어가고 그러면 이것은 믿어줘야 된다고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분석 바이오마커로서는 혈당 이외에도 췌장 베타세포의 가장 중요한 C펩타이드나 인슐린 주사량이랄지 간 기능이랄지 신장 기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가면역 항체인 GAD랄지 중성지방이랄지 당화혈색소랄지 갑상선이랄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바이오마커를 저희가 다 사람을 통해서 데이터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파괴된 췌장의 베타세포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학에서 난제다. 결코 10%만 재생시켜도 대단한 일인데, 파괴된 베타세포를 완전히 재생을 해서 환자가 완치가 되는 이런 사례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이 D&D는 앞으로 현대인들에게 당뇨약도 필요가 없게 되고 인슐린 펌프를 찰 필요도 없게 되고 인슐린 주사를 맞을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뇨 합병증까지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당뇨 치료의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삼구 대표님의 연구에 대한 열정과 사업에 대한 비전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지능형 초연결 세상이라는 모토 아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 폭증하는 데이터를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인프라라는 개념은요, 대부분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기업은 하드웨어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소프트웨어를 통해 인프라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부터 스마트 시티까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세상, 아토리서치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아토리서치는 온라인으로 참석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토리서치의 정재웅 대표입니다. 귀한 발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골드러시 시대 아시죠? 누구나 금광을 찾을 꿈을 가지고 서부로 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금을 찾은 사람은 대박을 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광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정작 안정적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청바지를 팔고 곡괭이를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리바이스도 그 중에 하나죠.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와서 금광은 어디냐? 잘 아시듯 데이터가 돈입니다. 그 데이터의 시대에 청바지하고 곡괭이가 뭐냐? 저희는 그것을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라고 믿고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별게 아닙니다. 데이터가 필요한 곳에서 수집되고 가공되고 그 고객이 그 서비스를 쓸 고객이 직접 쓸 수 있게 만드는 그 인프라스트럭처. 이미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으로 경험하고 계십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앱과 필요한 데이터를 필요한 위치에서 필요한 만큼 다운로드 받아 쓰고 또 필요 없을 때는 앱을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서비스를. 이게 데이터 센터로 일반 네트워크로 도시까지 다 퍼져나가게 되면 이게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의 세상이 온 것입니다. 저희 아토리서치는 이 모든 걸 스마트폰화하는, 쉽게 설명하자면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 기술의 전문가 집단으로서 지금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보면, 하나는 데이터 센터를 스마트폰화하는 클라우드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그게 가장 최신 기술인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기술을 하나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와 실제 데이터 센터에 접근하는 고객 또는 IoT 디바이스들을 연결해줄 네트워크를 소프트웨어화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그리고 맨 끝에서 엣지단에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 정의 엣지, 크게 세 가지 기술을 가지고 세 가지 제품군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군은 데이터 센터, 여러분이 클라우드라고 하시는 데이터 센터 관련된 것이고, 저희는 그 클라우드 안에 전산 시스템을 스마트폰처럼 쉽게 쓸 수 있게 해주는 HCI라고 하는 하이퍼 컨버전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고 있고, 고객군에는 뭐 SK그룹이라든가, 예를 들어 SK그룹의 프라이머리 데이터 센터는 IBM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백업 데이터 센터 전체는 저희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 센터 산업에서 크게 기술을 펼쳐나가고 있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요즘에 다 AI 얘기하지 않습니까? 광주에 지어질 또 우리나라에 있는 제조기업들, 3만 개의 제조기업들을 위해 지어질 AI 센터들에 대한 설계 사업 같은 걸 하고 있고, 이 데이터 센터들이 지어질 때쯤 되는 2년 후쯤에는 이미 지금 다 AI 하면 다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있는데 국산 칩들, AI 칩들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애트리와 손을 잡고 저희가 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 안에 국산 AI 칩 2대를 박아서 AI 클라우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분야를 보면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 같은 거라고 했는데, 뭐냐면 예전에는 일일이 장비 다 설치하고 거기서 검정 도스, 마이크로소프트 도스 같은 화면에서 다 설정을 해야 되고 했다고 하면, 이제는 장비를 네트워크 선에 연결만 해주면 모든 네트워크가 중앙에 있는 SDN 컨트롤러라고 하는 중앙 정보 시스템에서 알아서 다 컨피그레이션 해주고, 장애가 생기면 알아서 다 우회해주고, 위기 상황에서 알아서 다 AI적으로 대처해주고 하는 일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있고, 저희가 이미 이거를 특히 우리는 국가 인프라 차원에서 철도, 수도, 가스, 도로, 전기, 우정, 기상, 군 같은 큰 인프라 네트워크 사업들을 관련하고 있고, 이미 학내망, 이 코로나 사태에 있으면서 원격 교육이 되게 중요해졌는데 학내망 사업에 충북교육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 군데 도청에 뿌려지고 있고, 그 학교만 해도 12,000개 정도 됩니다. 그 학교에 저희 제품을 다 뿌리는 게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고, 또 이번에 올해 중요하게 수도, 물 관련되어서는 대전 상수도 사업본부와 힘을 합쳐가지고 환경 오염 같은 걸 체크하기 위한 IoT 센서들이 모든 상하수도 시스템에 설치가 될 텐데, 그걸 관리하는 네트워크로 전국에 다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서비스 끝단에서 마치 유선의 스마트폰처럼 역할을 하는 조그마한 장비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유선 디바이스에다가 뿌려주는 것. 무선에서는 스마트폰이 있어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막상 집에 가보십시오. TV 셋톱박스, 와이파이 AP, 좀 뭐 하시는 분은 뭐 AI 스피커폰 같이 모든 서비스들이 각각의 하드웨어 폼팩터를 따로 갖고 있는데, 더 이상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장비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SKTB와 함께 진행하고 있고, 이미 한 230여 개의 고객사들에게 이미 퍼져져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은 이제 주로 보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목표는 사실 아파트 내 보면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는데 큰 네트워크 하나에는 보안 장비가 있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는 다양한 IoT 디바이스를 보호할 보안 장비들이 가가 호흡별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한
확장 사업 같은 걸 진행하고 있고, 당연히 이러려고 하면 작은 박스 내에도 조그마한 AI 기능들이 다 들어가야 돼서 그런 소프트웨어 익스텐션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각각 데이터 센터 하나, 네트워크 하나, 그 다음에 스마트 엣지 하나로 따로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0이 되는 곳이 바로 스마트 시티입니다. 저희가 부천시 스마트 챌린지 한 300억 규모로 진행되는 선도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인프라의 대표 기업으로서 참여하고 있고, 도시의 모든 CCTV와 그 다음에 디바이스들을 다 연결하는, 관리하는 엣지 디바이스, 그걸 연결하는 네트워크, 그리고 도시의 모든 정보가 모일 데이터 센터까지 하나의 큰 셋을 이용해서 지금 도시 사업, 또 우리 시민들의 삶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을 보면 전부 다 1년짜리에 100억, 200억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안 쓰게 되면 감가상각할 때까지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 도시 전체가 스마트폰화 되는 겁니다. 도시는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를 하나씩 늙어가는데 그거를 1년씩 걸리면서 수백억씩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인프라가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인프라스트럭처 기술로 깔리게 되면 필요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넣었다가 필요 없으면 바로 빼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의 CCTV 카메라 AI 분석하는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싹 깔아놓으면 방역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감염자가 또는 자가 수칙을 지켜야 될 사람이 어디를 이동하고 있는지를 CCTV 카메라를 통해서 바로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하루 안에 설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도시 전체를 스마트폰화하는 작업까지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흘러다닙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지배하는 데이터 러시의 시대입니다. 저희 아토리서치는 데이터를 가장 잘 발견하고 컬렉트하고 가공하고 뿌리는, 그것을 데이터 센터 레벨에서 네트워크 레벨에서 스마트 엣지 레벨에서 하나로 엮은 스마트 시티까지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고, 결국은 돈 버는 사람은 청바지와 곡괭이를 만들던 사람입니다. 금광시대에도 데이터 러티 시대에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 기술로 한번 시대를 이끌고 데이터 러시 시대에 곡괭이와 청바지를 만드는 기업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신 정재용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기업 순서입니다. 이 기업은요, 고객들에게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사실 한때 그 P2P 금융업계가 암흑기가 있었죠. 우후죽순 생겨난 업체들 때문에 부실, 연체, 사기, 도주 이런 안 좋은 뉴스들로 매스컴에 많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투자했던 분들이 손실도 많이 입었고요. 업계 전반적으로 신뢰를 잃기도 했습니다. 이런 악재 속에서도 이 스타트업은 과감하게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투자자들과 간담회를 매주 개최하고요. 그 외 시간에도 수시로 개별 미팅을 하면서 신뢰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4분기 연속 흑자를 내면서 P2P 업계의 새로운 강자가 됐다고 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데일리 펀딩의 정용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현재 금융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의 금융을 말하는 기업 데일리 펀딩의 대표 정용입니다. 금융은 상호 간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물물교환을 시초로 화폐와 금과 같은 객관적 교환 가치를 지닌 화폐의 등장으로 물물교환이 화폐의 교환으로 변화하고, 국제무역 등 경제활동의 시작에 따라 금융의 수요층과 공급층이 생겨났으며, 이들을 연결하는 기관인 은행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은행은 이자율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많은 핀테크 기업이 결제, 송금 등 간편함을 시작으로 은행을 설립하고 있는데요. 은행은 과연 금융의 수요층과 공급층을 연결하는 유일한 수단일까요?
금융의 수요층과 공급층은 은행이 정하여준 이자율만을 가지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서 금융의 수요층과 공급층이 금융의 기준인 이자율을 정할 수는 없을까요?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의 수요와 공급이 은행이 정하여준 이자율을 가지고 연결된 현재에서 이자율의 장막을 걷어내고 금융의 수요와 공급이 서로를 알지 못한 채 연결된 현재에서 서로를 직접 연결하며 서로의 정보를 직접 교환하는 태초의 물물 교환과 같은 금융, 데일리 펀딩은 현재의 기술로 태초 사람과 사람 간 금융, 내일의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플랫폼 총 거래액 약 4조 8천억 원, 투자자에게 지급한 총 투자 수익 118억 원 등의 수치를 기록해 왔습니다. 소비를 자금의 수요라고 표현하고 소득을 자금의 공급이라 표현할 때 한 사람의 생애 주기에서 나타나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대출이라는 금융인데요. 이러한 대출이라는 금융은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을까요? 바로 현재 핀테크 영역까지 발전한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은행은 투자자에게 1에서 2%의 이율을 지급하고 자금을 예치한 후 약 3에서 22%의 이율로 대출자에게 대출을 하며 금리 마진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즉, 투자자와 대출자 사이의 금리 간극에는 은행만이 알 수 있는 금융 마진이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러한 획일적인 금융 마진 시스템에서 금융 이력이 없는 소상공인, 대학생 등 기존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평가되지 않는 금융 취약계층은 금리 단층에 맞닥뜨리게 되고 결국 본인들의 금융 수요를 고금리 신용대출 또는 사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본인의 자금을 본인의 의지에 따라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이러한 한계점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데일리 펀딩은 담보 등이 아닌 과거의 소득 발생 이력, 금융 이력 등 과거 레이터와 소득 발생 가능성, 소득 발생 가능 금액 등 미래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해서 대출자의 상환 가능성을 측정하고 이러한 모든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 금융의 수요와 공급이 직접 매칭될 수 있는 피어 투 피어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데일리 펀딩은 금융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을 위한 선정산 서비스 데일리페이를 런칭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데일리페이 서비스는 소상공인의 모든 거래 데이터를 스크래핑해서 소상공인의 대출 한도를 자동 산정하고 소상공인의 신청 즉시 대출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이며 실제 위메프, 인터파크, 티몬과 같은 플랫폼에 입점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350억 원의 자금을 상대적 저금리인 하루 0.03%의 수시상환 금리로 지급함에 따라 현재 데일리 펀딩의 서비스 재이용률은 약 8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일리 펀딩은 금융 소외계층인 대학생을 위한 서비스인 올라플랜을 런칭했는데요.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도 발생한 학자금 대출 규모는 약 1조 8천억 원에 달하며 대학생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는 약 18,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생들이 향후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주체가 될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는데요. 실제 대학생들은 서로 다른 정보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신용등급을 부여받아 본인들의 금융 수요를 고금리 신용대출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데일리 펀딩에 접수된 대학생의 상담 사례인데요. 이 학생은 소액의 온라인 강의 수강료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학생들의 금융 참여 부재에서 오는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데일리 펀딩은 먼저 대학생들의 최초 금융거래인 학자금 대출에 집중하여 대학생이 직접 본인의 학자금 대출의 상환 방식을 결정하고
소액으로 자동 수시 상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대학생들의 금융 참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과 협약을 맺어 대학생 인재들과 함께 학생 사회에 맞는 플랫폼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사회 혁신 프로그램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올라플랜에 축적된 학자금 대출 상환 이력, 대학생의 전공, 학점 등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대학생에 맞는 금리를 자동 산정하고 대학생이 스스로 본인의 금융 비용을 제시할 수 있는 금융시장을 만들 것이며 향후 대학의 각 재단들과의 협의에 의해 소수에게 집중된 장학금 혜택을 벗어나 대학생 각자에 맞는 저금리 대출을 실현시켜 대학생들이 고금리 신용대출 시장을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소셜 임팩트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위해 데일리 펀딩은 현대해상과의 데일리 보험 서비스 개발 등 업계 최초의 시도를 해온 결과 현재 업계 최단 기간 누적 대출액 5천억 원을 돌파하였으며 이는 5천억 원 이상의 금융 수요를 만족시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본인에 맞는 금융 수요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금융시장, 금융의 참여자가 금리와 같은 금융의 기준을 결정하는 능동적인 금융시장, 신용등급이 낮다, 담보가 없다, 금융거래 내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는 금융시장, 저희 데일리 펀딩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틀간 진행된 제1회 지니 포럼 및 스토리지 데모데이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방송된 모든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관계자 및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